100마리나 팔았는데 2, 30만 원밖에 남지 않아요. 인건비밖에 안 남는 거죠. 포장마차 앞에 종이랑 그냥 펜을 딱 두고 고객님들께서 번호를 그냥 남겨주시면 그 번호로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한 달 만에 모인 번호 수가 3,500개가 모인 거예요. 이렇게 또 모였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영상 보고 굉장히 이게 반응이 너무 핫했어요. 제 주변에서 대표님들 좀 소개 좀 해달라고, 막 컨설팅 받고 싶다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뭐 이렇게 약속하기 시작한 건데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영상 오고 지인분들한테 연락 온 적 없으셨나요? 네, 저는 뭐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아마 영상 쭉 돌리시면 또 이렇게 얘기들이 올 텐데 근데 은근히 이게 알고리즘 타서 F&B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조금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정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두 분한테 뭐 이러고서 연락 와서 좀 부끄럽긴 한데 뭐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그리고 우리가 뭘 하는지 이제 좀 설명하기가 늘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설명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냥 이걸로 이제 저는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생각보다 되게 뭔가 전문 영역이라 조회수가 터지기가 쉽지 않은데 벌써 2만이나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되게 빠른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혹시 주변에서 알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거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펑크비즈니스 채널에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본 거는 요거다 이랬던 분도 있었고요. 전문적으로 좀 알짜배기에 약간 그런 정보들이 좀 나오니까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그런 명분, 뭐 100만 배업 시대 이런 거에 좀 잘 먹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기대도 안 했는데 이제 막 파트너사들 대표님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영상 이번에 잘 봤어요 하는데 저희 영상 되게 많잖아요. 근데 다 더 플레이트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더 부담이 되는. 그리고 오늘 또 구두로통닭 김태균 대표님께서 장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본점인가요? 본점이 인천 쪽에 있고 여기는 직영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대표님, 근데 이거 대표님인가요? 네, 이게 이제 저희 구도로통닭이 원래 그 신도로 구도로 할 때 그 옛날 도로에서 포장마차 때부터 시작해 왔던 구도로통닭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1998년 때부터 아버지가 해오시던 거를 제가 2019년에 받아가지고 2020년 법인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게 됐습니다. 와, 이게 몇 살 때예요? 이 대표님이죠? 저게 26살, 20대 중반 때입니다. 20대 중반. 그럼 저기 사진에 나오는 게 지금 이거랑 이러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당시에 이제 사진에 나올 때는 진짜 딱 이 닭이랑 이 떡볶이만 가지고 좀 해왔었다가 지금은 이제 프랜차이즈화로 하면서 저희 구도로통닭에는 한 60여 가지의 좀 다양한 메뉴 구성을 하고 있죠.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포장마차 때부터 한 20년간 운영을 해오시는 거를 2017년도에 합류를 해서 포장마차를 2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원래 약사셨어요. 약사셨는데 집이 한번 자영업을 운영을 하시다가 좀 힘들어지는 바람에 이제 포장마차를 운영을 하시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아버지 계속 포장마차를 운영을 하셨었는데 이제 제가 대학생이 되면서 전문대 졸업을 하고 이제 기아자동차의 생산직에 이제 붙게 됐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전문대에서 황금직이라는 직종을 얻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일을 그만두셔라 했었죠. 근데 거기서도 살짝의 중간 포인트는 아버지가 원래 폐섬유증이라고 폐가 굳는 병을 얻으셨어요. 이게 불치인데 그래서 담배를 피면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담배를 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철판의 연기와 뭐 손님들이랑 그 사교성 좋으니까 뭐 담배 한 대씩 피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요 포장마차를 운영을 하면 아버지가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으니까 포장마차 사업을 접으세요. 뭐 제가 좀 어느 정도 가족을 좀 이렇게 먹여 살리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포장마차에서 하루에 한 5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을 그래도 포장마차에서 운영을 하시고 있으셨다 보니까 놓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생각을 했죠. 전문대 졸업을 하고 취업을 바로 했다 보니까
나한테는 1년이란 시간이 있다. 왜냐면 다른 친구들 4년제 졸업하면은 27살 되고, 그럼 나한테는 어쨌든 1년 정도는 쉬어도 그 다음 1년을 준비해서 다시 재취업을 하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일단 포장마차에 합류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페이드아웃 시키고 접고 나는 다시 취업 준비를 하자의 플랜으로 제가 27살 때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그냥 페이스북에 그냥 구도로통닭 페이지 하나 만들고 뭐 플레이스에 구도로통닭 또 이렇게 올리고 블로그 올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점차 조금씩 입소문이 젊은 친구들한테 나게 된 거죠. 뭐 시즌별로 제가 뭐 인테리어도 좀 바꿔주고, 그 야장이니까 또 분위기 꾸밀 게 얼마나 많아요. 또 젊기도 하니까. 그래서 막 크리스마스 땐 트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차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캐노피 천막이 8동까지 확장되는 되게 큰 성장을 이뤘죠. 되게 단기간에.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우리는 커지면 안 된다라고 사실 하셨었어요. 적들이 많다. 우린 커지면 안 된다. 아니나 다를까 막 성장을 하고 있던 그 시기에 이제 포장마차가 강제 철거 명령이 딱 떨어져 버린 거죠. 그 20년 동안 운영해왔던 곳이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 버려가지고 우리 가족은 이제 불똥이 떨어졌는데, 그럼 이제 저희 좀 고민을 했죠. 이걸 어떻게 좀 풀어야 되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포장마차 앞에 종이랑 그냥 펜을 딱 두고, 저희한테 이제 남은 시간이 한 달이었어요. 저희가 한 달 뒤에 이제 이전을 하게 되니까 고객님들께서 번호를 그냥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전했을 때 그 번호로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종이랑 펜을 딱 놨는데, 거기에 한 달 만에 모인 번호 수가 3,500개가 모인 거예요. 그만큼이나 이제 좀 찾아오는 맛집으로서의 그때 좀 인천 분들한테는 좀 사랑을 받았었던 거죠. 그 당시에 집에 좀 빛도 있었고 빨간 딱지도 붙고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막 벌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포장마차는 한 50석 되는 큰 규모, 손님들도 3,500개의 번호나 남겨주시고 인천에서 그래도 구도로통닭 하면 한 번쯤은 찾아주실 건데 작게는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막 매물을 찾아보다가 어느 한 11층에 다 공실이에요. 다 공실이고 뭐 1층, 2층만 입점돼 있고 뭐 3, 4, 5, 6, 7 다 공실이었던 어떤 건물 옥상을 보게 된 거예요. 11층. 거기에 120평, 옥상 정원 40평 있는 그 120평 매물을 봤는데, 사실 저는 여기면은 아까 그 3,500개의 번호도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한 2,000명인가 팔로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리면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우리 매장을 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거기를 좀 하자고 했었는데, 사실 다 반대했죠. 뭐 가족, 친척, 친구, 뭐 인테리어 업자, 심지어 부동산까지도 왜 11층에 그걸 하냐,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간판도 이제 안 보이니까. 저는 이제 그때 돈이 없었고 어떻게든 근데 넓은 장소를 만들고 그 옥상 정원 같은 포장마차의 분위기까지 같이 더해가지고 우리는 찾아오는 맛집이니까 한 번쯤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드라이브를 걸었죠. 이제 3,500개 번호 딱 보내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딱 올리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감사하게도 그 공유랑 댓글이랑 좋아요가 막 퍼지면서 이제 다시 11층에 오픈합니다라는 그 글이 한 10만 정도 도달이 됐고 몇천 개 좋아요에 몇천 개 댓글까지 다 달린 거예요. 그래서 11층에서 오픈한 첫날 저희가 50테이블이었는데 전체 만석에 바로 한 100번까지 웨이팅이 서버린 거죠. 11층에서. 아무것도 없는 11층에서. 그게 이제 청라점의 1호점의 시작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좀 유명한 컨설팅 업체들도 찾아오고 유명한 F&B 브랜드의 대표님들 오셔서 이 브랜드 인큐베이팅도 준비해 주시고 해서 그때 이제 구도로통닭이 막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한. 마케팅 천재이신데? 소리 너무 좋은데? 아니 황 대표님도 마케팅 천재이시지만 오 스토리가 장난이 아니죠. 서울에서 보기 힘든 제가 경상도인데 부산식 떡볶이 이거 진짜 서울에서 찾기 힘들어요. 꾸덕한 이 떡볶이의 스토리는 실제로 그 국제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을 모셔와가지고 저희가 레시피를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흉내 내진 않겠다. 이 떡도 일반적으로 구하실 수 없을 거예요. 예. 진짜요?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경상도라서 먹어보면 알거든요. 아, 대박이다. 맛이 괜찮나요? 너무 맛있네요. 부산에 가면 해운대 시장에 가면 있어요. 딱 그 맛인데요. 근데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 상경에서 서울에서 국물 떡볶이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이 나서 서울에서 먹어보려고 찾는데 거의 없어요. 없어. 배달한 데도 없고
가서 먹어봐도 이런 맛은 안 나는 것 같은데. 튀김에 이 소스 버무려 먹으면 진짜 최고거든요. 아, 닭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튀김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냥 이거 항상 구워요. 떡볶이 배달만 하셔도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네, 떡볶이만 실제로 배달만 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아, 진짜요? 특정 매장은 아. 특수 상권에는 네. 구도로 떡볶이라고 떡볶이만 판매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제가 사실 떡볶이 안 시켜 먹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팔면 저는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메인 치킨도 드셔보시죠 한번. 밑에 누룽지. 누룽지도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아 누룽지 있어요? 네. 저희 안에 찹쌀밥으로 네. 네, 누룽지가 또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걸 아직 몰라서 못 드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서울에 계신 분들. 아직은 구도로가 나름 열심히 성장한다고 성장을 했는데 아직은 성장기라서 열심히 해야죠. 그때 에드미우송 선수 오셨을 때 여기 와보셨다고. 그때 제가 모시고 왔는데 진짜 맛있다고. 진짜 참신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브라질 사람 입장에선. 같이 오신 브라질 협회장님 또 이거 혹시 뭐 먹을 수 있는 밀키트나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고 왔어요. 브라질에 빨리 진출해야겠는데. 저희 황희섭 대표님께서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그분은 아마 처음 들으실 텐데 황 대표님이 준비해온 주제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뭐 주제라고 하기보다는 저도 제가 나오는 영상을 직접 보고 또 드는 생각과 또 주변에 우연찮게 보신 분들이랑 짧게나마 대화했을 때 아 조금 더 정답은 아니어도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주관적이더라도 좀 생각을 더 듣고 싶은,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게 100만 해업 시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프랜차이즈 경우에는 가맹점이 있어야 본사가 있는데 그러면 본사도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폐점을 하고 폐점을 하면서 본사가 망가질까에 대해서 좀 폐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각자의 생각,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너무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김태 대표 얘기했던 가맹점주님이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 버는지 모른다. 또 얼마가 지출이 되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강 대표님 얘기하셨던 아까 차에서 오면서 얘기했던 이제 AI 다음 AX 그 부분도 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팩트인 것 같아요.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하면 내가 정확하게 원가가 얼마고 정확하게 인건비 세금에서 얼마의 매출에 얼마가 남고 지출되는지 전혀 모르세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사실 프랜차이즈 경우에는 본사가 있잖아요. 자영업자는 혼자 하시지만 본사에서 그걸 정확하게 조금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가이드를 줘야 되는데 사실상 많은 업체들이 저희가 얘기했던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죠. 원가가 30% 초반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40몇 프로, 50% 가까이 원가율이 나오고. 아 처음엔 이렇게 고지를 해서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막상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를 오픈을 하고 나니까 원가율이 그게 아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브랜드를 하면 평균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온다라고 보통 영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거짓된 정보가 많아요. 잘 나오는 상위 매장 몇 개만 보통 얘기를 하고 평균적인 매출은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래서 뭐 치킨 쪽 경우에 뭐 보통 2천만 원 전후의 매출이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브랜드는 3천만 원 월 매출 나옵니다. 4천만 원 나옵니다. 잘 됐을 경우. 근데 그것조차도 이벤트나 할인 행사를 했을 경우. 근데 실질적인 평균 매출을 명확하게 좀 알려주고 플러스 알파는 말 그대로 수익도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브랜드를 초이스하게 되고 그게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지만 본사가 말한 대로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되게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프랜차이즈에 제가 문의를 해서 뭔가 만약에 그거를 오픈을 했다.
그럼 프랜차이즈들에게 남는 건 뭐예요? 어떤 종류의 수익들이 있는 건가요? 아, 이제 수익 같은 개념은 일단 개설을 할 때 뭐 사실 가맹비가 있을 것이고 교육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직기라던가 테이블이라던가 이런 걸 저희가 다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좀 유통마진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개설을 하고 나서부터가 정말 중요하죠. 그때 이제 운영을 통해서 사실 매장의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수익을 얻는 로열티라는 명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본사에서도 이제 광고비라던가 회사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필요한 물류 수익도 일부 태워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사의 수익 구조는 가맹점에서 매출이 잘 일어나야지만 본사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 대표님이랑도 얘기를 나누는 게 앞으로의 중요한 거는 그냥 지속성이다. 결국엔 본사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 한 개의 매장에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나올 수 있게 그 매장의 매출을 유지시켜야 되고, 그 매장이 뭐 한 개보다는 뭐 10개, 20개, 100개. 근데 이 100개가 1년, 2년 만에 폐업하는 게 아닌 정말 그냥 5년, 10년. 흔히 말하는 저희 업계에서는 정말 부러운 브랜드가 거든요. 네, 정말 업계 원티어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이나 되게 지속성이 높은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게 좀 저희가 이번에 좀 기획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그 원가 경쟁력을 갖추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 본사들만이 거의 좋은 결과값이 있었더라. 최근에 제가 이제 만났는 업체들, 이 세 개 업체를 만났다고 보면 세 개 공통점이 있습니다. 되게 세 개 회사는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사실은 크게 별 볼 일 없이 조그맣게 시작했는 회사들이 지금은 몇천억의 매출을 올리거나 아니면 그 가치가 굉장히 높다거나 뭐 그런 데까지 갔어요. 불과 그 기간이 4, 5년밖에 안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는 고객 가치 중심, 그리고 고객 이익 중심으로 이 모든 회사의 프로세스와 방침과 내용들을 다 잡은 거예요. 그거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실천을 한 거죠.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구조인지는 잘 아시죠? 51% 지분 매각하고 뭐 1,500억 엑시트 했는데 공통점이 그런 것 같아요. 고객 가치를 두고 그 고객 가치 중심의 고객 이익 중심인 그런 회사들만 지금 성장한다. 하나의 또 내용은 뭐냐면 AI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는 AI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아직도 AI를 안 다루는 분은 계시는데 뭐 갈수록 뭐 올해, 내년, 내후년 되면 아마도 AI를 더 많이 다루실 거예요. 정보 비대칭은 없어져요, 이제. 과거에는 정보 비대칭 때문에 돈을 다 버는 프로세스였어요, 구조가. 근데 이거를 없애고 어차피 고객은 알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하고 빠르게 고객이 알 수밖에 없는 정보를 우리가 먼저 주겠다. 그리고 고객 이익 중심으로 우리 움직이겠다 한 데들만 방금 세 군데, 예를 들면 업종은 다 달라요. 이 세 군데는 빠르게 성장했어. 우리의 이제 F&B 가맹 본사는 어쨌든 가맹점주, 그리고 우리 가맹점에 찾아오는 고객들,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익과 편의와 맛과 이런 걸 더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것 같아요. 지금 성장하는 내용을 보면. 현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일단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여러 단계가 있겠나, 가장 첫 번째 그냥 원가율에 대해서 조금은 디테일하게 내가 이 식재료 얼마에 사오고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그래서 계단 수수료 몇 프로 빼고 해서 명확하게 내가 이 원가에 대해서 알고 이걸 하나를 팔았을 때 얼마나 남는지. 그러면은 프랜차이즈를 알아볼 때 좀 비교를 했을 때 원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 주문을 받아서 2, 3천 원 밖에 남지 않는 메뉴가 있어요. 그럼 10마리를 팔면 2, 3만 원, 100마리를 팔아야 2, 30만 원 남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구조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 100마리나 팔았는데 2, 30만 원 밖에 남지 않아요. 인건비 밖에 안 남는 거죠. 100마리를 뭔가 어떤 메뉴도 100마리를 조리를 하려면 못해도 2명 이상의 사람이 붙어야겠죠. 시간도 걸릴 거고. 근데 남은 건 인건비 밖에 없어요. 100마리를 팔았는데. 100마리 팔기가 쉽지 않아요. 치킨집 같은 경우는 50마리 팔면 많이 파는 거예요. 근데 인건비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메뉴를 개발하셔서
이제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내가 어디 아픈지 뭐가 잘못됐는지 첫 번째 알 수 있는 단계는 원가를 최대한 명확하게 한번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상담했을 내용이 있을 거예요. 원가율이 몇 프로다, 수익률이 몇 프로다. 명확하게 점주님이 그걸 계산해 보시고, 만약에 본사랑 얘기가 틀리면 본사에 그걸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아, 조금 내용이 다른데 같이 한번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달라. 왜요? 본사는 같이 고민하는, 혼자서는 장사하기 외롭고 힘드니까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거든요. 본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 대화하는 상대가 필요한 거죠. 본사는 당연히 같이 대화를 해야죠. 정답은 없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근데 그런 걸 하기 이전에 정말 이걸 100마리 팔면 남을 수 있냐? 근데 남지 않는다면 이거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딱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는 원가가 사실 틀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당연히 프랜차이즈 본사 내부에는 이 직원들이 있고, 그 직원들이 매뉴얼과 그 원가율과 이런 걸 산정을 해가지고 수익성을 다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타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로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서비스 상품으로 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디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을 것이, 혹은 사실 이 모든 것 중에 제일 큰 게 로스고요. 왜냐면 주방에서 사실 식사를 하는 거 역시도 원가에 같이 포함이 돼서 나갈 텐데, 그러니까 주방 식자재를 구매를 했을 때 그 원가에 포함해서 나갈 텐데 우리가 계산할 땐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럼 정확한 원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식자재 주문 데이터를 원가로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뭐 인건비와 그다음 뭐 판관비와 그 다음에 임대료와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눴을 때 우리가 순이익 몇 프로. 그래서 보통 황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본사에서에 대한 이익률이 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영역 중에 그게 포인트거든요. 이익률. 어디는 막 30% 얘기하는 데도 있고 40% 얘기하는 데도 있고, 뭐 사실 치킨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10% 언더들도 사실 많기도 한데 그걸 뭐 10몇 프로로 얘기하는 데들도 있고. 그럼 이제 이게 원가 외적으로도 너무 많은 거예요. 판관비, 임대료, 뭐 관리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어떤 점주님들은 뭐 이런 차량 사용 비용도 넣을 때도 있고, 뭐 택시비 뭐 이런 것도 다 넣을 때도 있고. 그럼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영업자들은 결국엔 되게 작은 기업이거든요. 노무, 세무, 매장 관리, 운영, 이걸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손익 계산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월 단위 결산을 해야 되지만서도. 저도 직영점 포함해서 매장을 한 1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매장들의 점장들한테 이 결산에 대한 체계를 가르치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하루에 영업 종료를 하고 그냥 10분만 써라. 10분만 엑셀표에 오늘 쓴 거, 오늘 인건비, 오늘 식자재, 오늘 로스율 쓰라고 해도 이 자영업은 12시간, 15시간이 너무 고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쓰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한 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이건 자동화를 해줘야 된다. 요즘에 뭐 GPT라던가 프로그램 툴 너무 잘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 포스에서 예를 들어 닭이 100마리가 오늘 팔렸어. 근데 뭐 식자재에서는 닭이 50마리만 주문이 됐어. 이런 것도 요즘 체킹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황근섭 대표님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OS를 AI가 자동으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 나와 있는 상태고, 그거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여기서 잠깐 세면은 본사 입장에서는 또 좋은 게 사입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장에서는 100마리의 닭이 팔렸는데 뭐 물류는 닭이 50마리밖에 안 들어갔네. 그럼 이 50마리는 뭐지? 이게 닭으로 제가 치환했는데 다르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이 배추야. 배추, 알배추가 300g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100g씩만 많이 썼다면은 이 지점은 발주율이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런 매장 자동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파악을 해서 가맹점주 점장님한테 그걸 알려줄 수 있으면 그걸 보고 그다음 날씨까지도 예를 들면 예측해서 대입을 하면 내일 판매량이나 이런 것도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이 상권에 평균적인 수위가 있을 거예요. 무슨 달은 많이 나갔고 금요일은 많이 나갔다, 주말이 많이 나갔다, 아니면 뭐 화요일에 많이 나간다, 이런 수위도 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매출 예상, 그다음에 재고량 예상, 원재료 오다에 대한 예상, 이런 것까지 다 있는 거고,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 그 대시보드가 딱 주어지고, 그러면 이거를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하면은 아니라고 조금 체킹해서 주면 되고,
맞다라고 하면 그대로 클릭만 눌러도 대고 주문이나 이런 것들, 원자재 주문이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직원들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인건비는 고정, 임대료도 고정, 판관비도 일부 어느 정도는 고정. 그럼 유동이 있는 거는 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원가를 명확하게 잡아야 되고, 사실 매장의 퀄리티 컨트롤도 원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어디는 혹자는 우리는 500g을 넣으라고 했는데 300g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서 무너지는 매장들도 다반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프랜차이즈 역시도 이제 시스템으로 굴러가야 된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그냥 물건만 납품하고 로열티만 들어오고, 뭐 운영팀, 혹자는 사실 저희는 나름 슈퍼바이저 운영팀을 많이 두는 편이거든요. 한 매장 한 10개 대비 인원 1명씩. 근데 어디는 매장이 100개 있는데도 슈퍼바이저가 1명 내지 2명밖에 없는 데들도 있어요. 사실 거기는 말 그대로 그 운영 관리를 거의 손을 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뭐 매장의 매출 관리는 뭔가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가맹점에서 스스로 좀 자립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운영하는 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가치관의 차이긴 한데, 뭐 어쨌든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지속 운영 가능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20년, 30년 되는 브랜드는 곧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의존할 수 있는 본사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만큼 본사에서도 가맹점을 케어를 해야 되고. 네, 이제 거의 뭐 펑크비즘의 시대가 좀 약간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펑크비즘이 약간 시대에 대한 정의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무작정 저항의식이 아니고 불합리에, 불효율에 저항하고자 하는 어떤 의식이 좀 있는데, 지금 AI가 나오는 시대, 이 시대에 딱 좀 맞는 시대 정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F&B계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이 생태계에 불합리하거나 효율이 없는 곳을 좀 찾아서 우리가 좀 개선하고 바꾸는 것들을 지금 하고도 계시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효율 있게 바꿔주기도 하고, 아까 OS 준비하고 계시다고 한 건 뭐 예를 들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AI를 통해서 만드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에 대한 부분들도 좀 모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 열람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원가에 대한 절감이나 이런 것들 또 할 수 있도록 우리부터 일단 어떤 한 테마, 한 종목을 통해서 해드리고, 우리만 뭐 원가 절감하는 게 아니라 유사한 업종에 있는 분들을 같이 도와드리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많은 일들을, 예를 들면 해외에서 좀 수입해와서 싸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싸게 해서 직 유통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효율이 좀 없는 그 기계 장치들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가지고 예를 들면 효율이 나게끔 하는 거고, 이게 결국은 푸드테크고, 이게 결국은 시대에 맞는 수입업이고, 이게 시대에 맞는 유통업이 아닌가. 결국은 이제 가맹 본점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맛과 내용을 합리적으로 잘 배포하고자 해서 가맹 본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데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욕을 먹는 거고 생태계가 무너진 거고 되게 이기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불합리함을 조금 개선해보자. 기존 매장에 M&A 했을 때보다는 매장 수가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지금 한 50개가량밖에 남지 않았는데, 몇 년 전에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브라질이 지금이랑 많이 다르겠죠. 그때 몇 년 전 하더라도 1달러 기준이었어. 1kg당 가격이. 뭐 당시에 한 1,200원? 근데 지금 1kg에 얼마죠? 6,000원에서 8,000원 사이?